입 다물어. 감히 누구라고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이 고함치며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5분 뒤 벌어진 일은 남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카고 외곽 윌로우 크리크에 있는 작은 방 2칸짜리 아파트 안은 조용하고 연약한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숨소리, 벽시계의 잔잔한 초침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키라는 소파 끝에 조심스레 앉아 이 고요함이 깨질까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미카는 이제 겨우 생후 6개월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의 삶은 끝없는 밤수유와 잠 못 이루는 시간들, 그리고 설명하기 힘들 만큼 깊은 애정으로 흘러갔습니다. 키라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정성 들여 꾸미던 손톱도 지금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은 건조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자신은 마치 먼 옛날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모든 하루는 우유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작은 아이 하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남편 도노번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키보다 크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그는 사무실과 회의실로 대표되는 또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니? 그는 속삭이며 아기 쪽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응, 겨우 재웠어. 1시간이나 보채더라. 키라가 대답하며 일어섰습니다. 도노번은 그녀의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급 향수와 커피 향이 그의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향은 키라에게 안정감, 성취감, 그리고 두 사람이 회사 행사에서 처음 만났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여. 이번 주말에 내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게 어때? 내가 미카는 잘 볼게.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당신 엄마가 도와주러 왔잖아. 남편은 안도의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베로니카는 일주일 전부터 그들의 집에 머물며 집안 살림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차고 강한 성격을 가진 그녀는 늘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라기보다 잔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아기 트림을 잘못 시킨다. 요리가 싱겁다. 청소가 부족하다며 매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엄마가 말하더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유리병에 든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 그게 거의 떨어졌대. 유모차 끌고 나갈 때 사다 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차, 꼭 그 회사 요거트 디저트, 정해진 빵집의 식빵.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의 단골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집은 대출에 의존하고, 아내는 육아 때문에 쉬고, 아기는 계속 울고, 나는 우리 돈이 키울 때 혼자서 일도 하고 집도 완벽히 관리했어. 키라는 식어버린 반찬을 포크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5번째였습니다. 도노번은 핸드폰이 손에 붙은 사람처럼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긴 이야기가 시작되면 듣지 않는 척 넘어가곤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도노번이 변명하듯 말하자 베로니카는 곧바로 키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 정말 너무 많이 변했구나. 얼굴빛도 없고 눈 밑은 시커멓고 남편들이 좋아할 모습이 이거니? 남자는 여유 있고 예쁜 아내를 원하지. 매일 지친 얼굴은 원하지 않아. 키라는 속이 뒤틀리는 듯 아팠습니다. 하루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며 모든 체력을 아기에게 쏟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갈 시간은커녕 샤워도 10분 이상 하기 힘든 삶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버릇없다는 소리만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있었지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왜 또 그러세요?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베로니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 낳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일하러 나갔어. 그런데 얘는 집에 6개월이나 있으면서 힘들다는 소리만 하지 않니? 그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대화를 끝내려는 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키라 옆을 지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려쳤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한테 아내랑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줄게. 중요한 건 윗사람 말을 잘 듣는 거야. 잠시 뒤 베로니카는 뒷문으로 나갔고 곧이어 매캐한 담배 냄새가 부엌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작은 아기가 있다 보니 그 냄새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키라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며 냄새에도 무감각했습니다. 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불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고 난 뒤로 자신이 쌓아온 작은 일상이 금이 가는 것 같았고 담배 냄새는 다가올 더 큰 문제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가 손님방에서 잠들고 남편은 샤워 중일 때 키라는 미카의 침대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평온했고 귀엽게 코를 찡그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키라는 아이의 부드러운 볼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작은 존재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감내할 수 있었지만 인내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순간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청혼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팀이 될 거야. 항상 함께 할게. 그 팀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집안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할까요?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라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은 이 작은 집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낯선 적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키라는 현관에 놓인 시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갑과 열쇠 아래에 납작한 담배 한 갑과 라이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반복적인 일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미카에게 젖을 먹이고 커피를 황급히 마신 뒤 아이를 의자에 앉혀 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도 걸으며 일찍 출근했고 베로니카는 십시가 가까워서야 비단 가운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그녀는 커피 머신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내가 부탁한 커피는 어디 있니? 도노번이 말해줬을 텐데 아직 못 사왔어요. 미카 때문에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키라는 기저귀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남편이 부탁한 일인데 바로 하는 게 아내의 기본 아니니? 뭐, 오늘은 그냥 차로 버티지 뭐. 그녀는 일부러 들리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키라는 그 말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라는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즉시 평가받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카를 챙긴 뒤 따뜻한 점퍼를 입히고 유모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베로니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카랑 공원에 다녀오려고요. 커피도 사올게요. 잠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아기 옷을 다시 입힐게. 네가 씌운 모자는 너무 얇아. 바람 불면 감기 걸린다. 괜찮아요. 바람 좀 쬐다고 탈나지 않아요. 내가 더 잘 알아. 애들 키웠잖니. 키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는 아들에게 더 두툼한 모자를 씌우고 시어머니가 골라준 뻣뻣한 모자는 유모차 아래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키라는요, 며칠 사이 시어머니가 집안 곳곳을 점점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메뉴부터 아기 목욕 시간, 입힐 옷까지
모두 그녀가 결정하고 있었고 도노번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의로 하는 거야. 굳이 맞서지 마. 집으로 돌아온 키라는 미카를 재운 뒤 창문을 살짝 열어 방을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공기에는 봄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고 날씨도 따뜻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들어왔을 때 그녀는 문턱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뚜렷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키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로니카가 등을 보인 채 얇은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아이 방 쪽으로 내뿜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키라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지만 얼굴엔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 아기 깨겠다. 아기 방 바로 옆에서 피우시면 안 돼요. 연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키라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난리니? 베로니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람 불면 금방 날아가. 예민하기는. 그녀는 연기를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는 담배꽁초를 꽃밭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키라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며 말했다. 미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이런 냄새는 해로워요. 담배 연기 조금 들어간다고 애가 쓰러지기라도 하니? 베로니카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만 보면 유리그릇처럼 굴려. 그녀는 키라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뒤에 남겼습니다. 키라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카는 자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불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미세한 신음 같은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가슴은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노번이 퇴근하자 키라는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러 간 틈에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노번, 우리 또 당신 엄마 얘기를 해야 해. 키라,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지금은 좀 쉬자. 안 되겠어? 안 돼. 지금 말해야 해. 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 엄마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웠어. 연기가 전부 미카 방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도노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방 안에서 피운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정말 몰라? 키라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기에게 얼마나 위험한데 기관지 약해질 수도 있고 알레르기도 생길 수 있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한번 그랬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어? 엄마는 30년 동안 흡연했어. 하루아침에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좀 이해해. 그의 태도는 마치 전등을 깜빡 꺼놓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애는 우리의 아들이야. 그녀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신경 써. 도노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도 가족이야. 우리 도우려고 온 건데 넌 감사하기는커녕 잔소리만 하잖아. 엄마도 네가 자기한테 뭐라 한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어. 내가 그녀를 괴롭힌다고. 키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해로운 공기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뿐이야. 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노번은 노트북을 힘껏 닫아버렸습니다. 됐어.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나까지 끼고 싶지 않아. 둘 다 내게 소중하니까 서로 맞춰 살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남겨진 키라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든든한 버팀목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문제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아내나 아들보다 어머니를 더 우선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서운 생각이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산후피로와 감정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모두 잠든 후 키라는 물 한 컵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희미한 담배 냄새가 또 떠돌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커튼 뒤에 숨겨진 머그컵이 있었고 그 안엔 담배꽁초가 몇 개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두 잠든 사이 부엌 창문을 살짝 열고 몰래 피운 흔적이었습니다. 키라는 말없이 꽁초를 버리고 컵을 씻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고 그 전쟁에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어지는 힘겨운 대치. 베로니카는 계속 몰래 담배를 피웠고 키라는 쓰레기 속에 감춰진 꽁초, 욕실에 스며든 희미한 냄새 등을 찾아낼 때마다 아파트를 환기시키고 아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겉으로 다툼이 없으니 도노번은 스스로 상황이 좋아졌다 착각했습니다. 거봐, 결국 잘 지내잖아. 시간이 해결했네. 그럴 때마다 키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미카는 쉰 기침을 해댔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키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반 병원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걸 더는 믿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바로 개인 클리닉의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뒤 올리비아 리드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대고 아이의 목을 들여다보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시어머니예요. 어디서 피우시죠? 부엌 쪽이랑 베란다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폐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아이에게는 아주 위험합니다. 기관이 좁아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붓고 경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라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첫째, 집 안과 창문 근처에서 모든 흡연을 즉시 금지하세요. 반드시 밖에서만 피워야 합니다. 들어온 뒤엔 손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요. 둘째, 이 처방대로 바로 치료를 시작하세요. 이틀 안에 호전이 없으면 구급차를 부르세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구급차라는 말은 키라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키라는 울먹이는 아들 곁에 앉아 두려움과 분노, 절망 속에서 거의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기가 어른의 고집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날 저녁 키라는 도노번과 베로니카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고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집에서는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베로니카, 피우시려면 집 밖으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키라가 말을 마치자 베로니카는 과장된 동작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아픈 게 다 내 책임이라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키라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담배 연기는 아기에게 강한 자극이고 위험 요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베로니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담배 피웠어도 멀쩡히 컸어. 요즘 의사들은 돈 벌려고 겁만 주는 거지. 그녀는 도노번을 향해 말했다. 돈이, 기억나지? 옆집 콜 아저씨 말이야. 하루 종일 담배 피웠어도 딸은 아주 건강했잖아.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도노번이 키라를 바라봤습니다. 키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자. 엄마가 밤마다 밖에 나가는 건 힘들어. 다리가 아프다고 하잖아.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야. 키라는 참았던 감정이 터지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 말 들었잖아. 기관지 염증이래. 병원 갈 수도 있다고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이 집 안에서는 절대 담배 금지야. 난 엄마고 아이를 지킬 책임이 있어.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베로니카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묘한 승리감까지 비쳤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던 상황, 즉 노골적인 충돌이 드러났고 도노번이 또다시 그녀 편을 드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아. 시어머니는 뜻밖에도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며느리 말이 그렇게 법이라면 난 더는 간섭하지 않을게. 내 방식대로 해봐.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자 도노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 결국 이렇게 됐잖아. 엄마 마음 다 상하게 해놓고 오늘 밤 내내 속상해 하실 거야. 그리고 난 오늘 밤 아들 옆에서 기침 때문에 뒤척이는 걸 봐야겠지. 키라는 더 말하지 않고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은 끝이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미카는 거의 자지 못했고 기침할 때마다 작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키라는 2시간마다 약을 흡입시키며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도노번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가끔 졸린 눈으로 방을 들여다보며 괜찮아? 라고만 물었습니다. 잠이 들었던 짧은 순간 키라는 거대한 연기 미로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아들의 울음에 깼습니다. 미카는 다시 기침을 하며 뜨거운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체온계는 38.5도를 가리켰습니다. 키라는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도노번, 일어나. 미카 열이 올랐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그럼 구급차 불러.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나 있잖아. 그는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키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날 함께하겠다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깊고 차가운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고 15분 뒤 그녀와 미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노번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베로니카 또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부과 격리된 소아병동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폐쇄성 기관지염. 그 후 며칠 동안 미카는 주사, 수액, 흡입 치료를 반복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키라 역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도노번이 뒤늦게 방문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의사 뭐라고 하셨어? 담배의 연기 계속 노출됐으면 폐렴까지 갈 수 있었다고 했어. 키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노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엄마랑도 얘기했어.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다시는 집에서 안 피우신대. 난 못 믿겠어. 키라, 제발 그러지 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가 안아주려 하자 키라는 몸을 피해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내 아기 옆에 있어야 해. 도노번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남긴 건 실망뿐이었고 그의 사과는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5일 뒤 미카는 많이 안정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미카의 기침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고 예민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키라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로니카는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반겼고 저녁을 차려놓고 미카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는 살이 더 빠졌네. 그날 밤 부엌에서 둘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키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어리석었어. 손자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이제 집 안에서는 절대 안 피울게. 정말이야.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며 키라는 잠시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정말로 손자의 병이 그녀에게 충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평온이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베로니카는 실제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서만 피웠습니다. 도노번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왔으며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키라는 혹시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을 정리하던 중 주황색 하나가 굴러떨어져 찬장 아래로 들어갔고 그것을 주우려 손을 넣은 순간 딱딱한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힘겹게 끌어내 보니 오래된 은색 담배 케이스였습니다. 그녀가 열어보자 얇은 담배 3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키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교묘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욕실에도 냄새가 없었고 베란다에서도 아무 흔적이 없었습니다. 키라는 작은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맡아보고 소리도 살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미카가 울어 젖병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가던 길에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베로니카가 침대에 앉아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가느다란 전자담배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향이 거의 없어 지금껏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키라는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연기가 약하다고 해도 아기에게 해로운 것은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베로니카가 외출한 틈을 타 방안을 살폈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이 몹시 불편했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서랍 속 린넨 아래에서 충전기와 여러 병의 액상 용액을 발견했습니다. 체리, 사과 같은 과일 향이 섞인 액상은 냄새를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키라는 다시 도노번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엄마 방에서 전자담배를 찾았어. 밤마다 방 안에서 피우고 있어. 그러나 도노번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길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일반 담배가 아니야. 해가 없어. 키라는 그의 무지에 놀라며 말했다. 그 안에 니코틴도 있고 다른 유해 성분도 있어. 미카에게는 똑같이 위험해. 하지만 남편은 짜증 섞인 손짓만 하며 또 엄마한테 트집 잡는 거야? 엄마는 벌써 조심하려고 애쓰고 있어. 담배도 끊고 전자담배로 바꾼 거잖아. 그 이상 뭘 원해? 라고 말했습니다. 키라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어떤 형태든 흡연은 절대 안 돼. 그걸 당신이 좀 이해하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넌 왜 이렇게 까다롭고 예민하니? 하루 종일 불만만 말하잖아. 대화는 또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도노번은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문제들로 흔들리던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키라는 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전자기기 매장에서 작은 감시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날 저녁 베로니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키라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방책장 사이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어머니를 감시하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키라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녀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엄마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생각마저 스쳤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무너졌고 남은 것은 조용하고 차가운 전쟁뿐이었다. 카메라 영상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는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보다 훨씬 깊은 배신이었다. 첫날 밤부터 베로니카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숨겨둔 전자담배뿐 아니라 일반 담배까지 꺼내 피우며 담뱃재를 키라가 발견했던 머그컵에 털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베로니카가 친구 제니나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믿어지니 제나, 그 히스테릭한 여자 때문에 이 집이 감옥이 됐다니까. 연기니 뭐니 난리야. 애가 유리그릇이라나 뭐라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쑤시는 건 아무도 모르고. 그녀는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다. 우리 돈이는 순한 양이야. 그 쥐 같은 애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 걱정 마. 내가 분명 본때를 보여줄 거야. 결국 내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키라는 녹음을 들으며 숨이 차올랐다. 쥐, 히스테릭. 이것이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그녀의 심장 통증 이야기는 남편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 다음 날 녹음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베로니카가 도노번과 통화하는 내용이었고 남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도니, 나 더는 못 버티겠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키라가 오늘은 내 향수가 애한테 알레르기를 준다고 난리야. 비싼 향수라고 했더니 오래된 서랍 냄새 난다고 모욕했어. 키라는 온몸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런 말은 한 적도 없었다. 향수 이야기를 꺼낸 적조차 없었다. 이것은 뻔뻔한 조작이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도노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예민한 거야. 우울증. 그게 아니라 성질이 고약한 거야. 나를 싫어하니까 괜히 당신이랑 갈라놓으려는 거지. 난 너를 잃을까봐 무서워. 엄마 울지 마. 도노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절대 엄마 떠나지 않아. 오늘 키라한테 말할게. 확실히 자리 잡게 할게. 키라는 더는 영상을 볼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그녀를 남편의 눈앞에서 무너뜨리고 있었고 도노번은 주저없이 그 말을 믿으며 자신의 아내를 문제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담배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깊은 배신이었다. 다음 장면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그날 키라가 아들과 산책을 나가 있는 동안 베로니카가 침실에 들어갔다. 카메라 렌즈가 복도를 비스듬히 잡고 있었고 그 틈으로 그녀의 행동이 찍혔다. 베로니카는 옷장을 열어 키라의 옷들을 뒤적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임신 전사 두고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한 비단 드레스를 꺼내 거울 앞에서 휘둘러 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굽으로 밟았다. 그 다음 화장대에서 향수 한 병을 들고 욕실로 가더니 절반 가까이를 하수구에 쏟아 부었다. 키라는 화면을 보며 숨이 죽는 듯 했다. 이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 명백한 적이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답은 잔인하지만 명확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산 이유는 단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이고 집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키라는 모든 영상을 USB에 옮겨 숨겼다. 이제 증거는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남편에게 보여주면 무엇이 달라질까? 향수를 쏟아버리는 영상까지 보여준다 해도 그는 엄마가 잠시 감정적이었던 거야 라고 넘기거나 오히려 키라가 조작했다며 비난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렇기에 정면 대립이 아니라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했다. 상대가 교활하다면 자신도 그렇게 변해야 했다. 그날 저녁 도노번은 심기가 불편해 보이며 집에 들어왔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키라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네가 향수 쓰지 말라고 했다며. 키라는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하며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 마. 도노번은 컵을 3개 내려놓았다. 엄마는 거짓말 안 해. 네가 오래된 서랍 냄새 난다고 했다며. 당신은 혹시 당신 엄마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키라는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웃듯 웃었다. 우리 엄마, 평생을 나 위해 희생한 분이야. 그런데 너는 뭐라고? 고작 1년 살았다고 집에서 명령을 하려고 해? 내 가족을 갈라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키라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난 아무것도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야. 그저 조용하게 살고 싶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랄 뿐이야. 조용히 살고 싶으면 우리 엄마 존중부터 해.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엄마가 너 때문에 또 울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는 방문을 쾅 닫고 거실로 사라졌다. 키라는 부엌에 홀로 서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얼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 마커스 헤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도노번이 출근한 뒤 마커스가 도착했고 키라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말해봐라. 그는 주방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키라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아빠, 그냥 이걸 봐. 둘은 모든 영상을 차례로 확인했다. 경찰서에서 오랜 세월 일했던 아버지였지만 이 영상에 담긴 악의와 조롱 앞에서는 그의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분노를 참아야 했다. 드레스와 향수를 망가뜨리는 장면에서는 숨을 들이켜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마지막 영상이 끝났을 때 마커스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낮게 말했다. 저 여자는 길거리 막극단 배우보다 더 교묘하고 그 아들놈도 똑같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노번과 헤어질까? 망설이지 마라. 마커스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미련 없이 끊어야 한다. 하지만 갈 곳이 없잖아. 집도 남편 이름이고 난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없어. 우리 집으로 와.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다. 재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너랑 미카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다. 그들은 조용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다. 큰 소란을 만들 필요도 정면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다.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뒤 키라는 도노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자 다가갔다. 도노번, 당신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였다. 뭐라고? 그는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다. 미쳤어. 엄마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돼. 한 달이면 충분했고 이제 도움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고 있어. 문제는 당신이야. 도노번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돕고 있는데 네가 쫓아내려고 하네. 당신 엄마는 담배 연기로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고 당신을 내 편에서 돌려세우고 있어. 키라는 더 숨길 것도 없다고 판단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말도 안 돼. 도노번은 소리 질렀다. 내가 다 꾸미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자 키라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쥐 같은 며느리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영상 조각을 틀었다. 도노번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다. 그건 여자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야. 그는 점점 자신 없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악의는 없었어. 키라는 이어서 드레스를 짓밟고 향수를 버리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도노번은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 혹시 조작된 건 조작? 키라는 비웃었다. 진실을 보기 싫으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붙잡는 거야. 당신 엄마가 얼마나 악의적인지 인정하기 싫은 거겠지. 도노번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서 갈등이 뚜렷하게 보였고 결국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래도 엄마야. 난 엄마를 내쫓지 못해.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잖아. 그녀는 아픈 게 아니라 교활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입 다물어. 그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엄마에 대해 그런 말 하지 마. 그 순간 키라는 이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 좋아. 그녀는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떠날게. 미카도 데리고. 뭐라고? 도노번은 분노로 눈을 부릅떴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 마. 난 할 거야. 미카는 나와 함께 살 거야. 당신은 엄마랑 같이 살아. 다음 날 도노번이 출근하고 베로니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키라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버지 마커스가 큰 가방과 상자를 들고 도착했고 둘은 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먼저 미카에게 필요한 물건들, 옷, 장난감, 침대, 유모차, 그리고 키라의 개인 물품을 챙겼다. 한때 사랑을 담아 꾸몄던 이 집은 이제 배신과 거짓말의 흔적만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열쇠와 짧은 메모를 부엌 테이블에 두었다. 난 떠난다. 그리고 이혼을 신청할 거야. 건물을 나서던 중
식료품 봉투를 든 베로니카와 마주쳤다. 그녀는 기분 좋게 웃다. 키라를 보자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아니, 어디 가는 길이니? 독살스러운 어조였다. 집으로요. 키라가 대답했다. 여기가 내 집 아니었니? 베로니카는 비웃었다. 아파트는 돈이 이름이니까 잘 됐네. 나갈 때가 됐지. 그 순간 마커스가 앞으로 나섰다. 베로니카 여사, 법정에서 다시 뵙게 될 겁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마커스는 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키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전 완전히 갈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도 느꼈다. 그녀는 덫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집에서 보낸 며칠은 마치 긴 병에서 회복되는 과정 같았다. 마커스는 미카를 돌보며 그녀가 푹 잘 수 있도록 도왔고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다. 키라는 말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난 일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한편 도노번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들을 뺏지 말라고 협박했고 다음엔 울먹이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어머니가 곧 떠날 거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키라는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모두 차단했다. 베로니카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아들 다시는 못 보게 해주지. 라고 위협했다. 그 후 마커스는 전화번호를 바꾸게 했다. 헛소리 신경 쓰지 마라. 그는 말했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이제 재판 준비를 해야지. 그들은 유명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던 클라크를 고용했다. 영상을 모두 본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고 양육권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법원은 대부분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다만 집 문제는 조금 복잡할 거예요. 알고 보니 아파트 명의가 도노번 이름이라 해도 결혼 후 함께 갚아온 대출 원금의 절반에 대한 권리는 키라에게 있었다. 상대는 시어머니가 계약금 냈다고 주장할 겁니다. 조던 변호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강력한 카드가 있어요. 뭔데요? 키라가 물었다. 정신적 피해와 폭행입니다. 그날의 뺨 때림은 가정폭력이에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걸면 상대가 재산 분할에서 훨씬 약해집니다. 키라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추악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남자가 손을 올렸다는 건 명백한 범죄다. 책임을 져야 해. 키라는 결국 동의했다. 이것은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도노번 측은 공격적이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그의 변호사는 키라를 불안정하고 보복심 강한 여자로 몰아가며 스스로 갈등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베로니카는 법정에서 연극 배우처럼 울며 가슴을 부여잡고 며느리가 자신을 모욕하고 노인이라며 무시했다고 감정적으로 떠들어댔다. 그 애가 나보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적시며 흐느꼈다. 그리고 손자를 못 보게 했어요. 키라는 변호사 옆에 앉아 그 거짓말들을 담담히 들었다. 영상을 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도노번은 법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큰 소리도 치지 않고 연신 초라한 표정으로 키라를 바라보며 동정을 사려 했다. 하지만 키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손찌검하던 순간 그녀를 외롭게 만들던 모든 말들이 여전히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폭행 사건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키라는 집을 나온 직후 병원 진단서를 받았고 뺨에 남은 멍은 명백하게 기록되었다. 도노번은 벌금과 단기 구금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베로니카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키라를 돈만 바라보는 악녀로 몰아갔고 몇몇 도노번 회사 동료들은 키라와 연락을 끊었다. 상처는 되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진짜 친구들은 남아있었고 그녀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키라는 맡아둔 프리랜스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수정 요구까지 감당해야 했다. 법원, 육아, 일, 하루가 끝날 때면 그녀는 녹초가 되었다. 어느 저녁 미카를 재운 뒤 아버지의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있자 마커스가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들지? 가끔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야. 너를 지치게 만들어 움츠러들게 하려는 거지. 하지만 넌 그들보다 훨씬 강해. 그의 확신은 키라에게 다시 용기를 줬고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신 뒤 자리로 돌아갔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며칠 뒤 최근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노번이 그녀를 아버지 집 앞에서 가로막았다. 키라,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그녀가 지나가려 하자 그는 팔을 잡았다. 폭행 고소 취하해줘. 이대로면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 그런 건 미리 생각했어야지.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대신 아파트 전부 줄게.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합의서 쓰자. 아파트는 내 거. 넌 폭행 소송만 취하해. 키라는 멈춰섰다. 예상 밖의 제안이었다. 아파트를 나한테 준다고? 그래. 그러면 모든 소송 끝내고 너도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그 제안은 확실히 달콤했다. 온전히 자신의 집.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 새로운 삶의 시작. 생각해 볼게요. 키라는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와 변호사 조던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조던은 곧 의심을 표했다. 너무 후한 제안이에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벌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전과 기록이 생기면 승진이나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봐 겁먹은 거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죠? 키라가 물었다. 법원 승인 합의서에 넣으면 됩니다. 서명하면 절대 번복 못해요. 아버지도 동의했다. 아파트는 너와 미카에게 큰 안전망이 된다. 그자가 두려움에 떠는 것 정도면 충분한 벌이다. 감옥만이 벌은 아니야. 소중한 것을 잃는 것도 벌이지. 키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았다. 조던은 도노번 측과 연락해 합의서 초안을 조율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집요함을 또 한 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합의 전날 베로니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 결국 원하던 걸 다 챙겼겠다. 목소리에는 독이 가득했다. 내 아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 가는구나.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가 넘기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키라가 차갑게 말했다. 그날 나한테 손찌검한 사실을 입 다물어 달라는 조건으로 네가 아파트를 쉽게 받을 거라고 생각해. 참 어리석네. 시어머니는 험악하게 웃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스쳤다. 키라는 즉시 조던에게 알렸지만 변호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폐색이 짙으니 발악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악몽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절정은 바로 그들이 살던 옛 아파트에서 벌어질 예정이었다. 키라는 시어머니가 어떤 함정을 준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합의서 조인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에서 예정돼 있었다. 도노번 측은 키 교환과 서류 서명을 현장에서 진행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던은 의아했지만 사인을 위해 직접 동행하겠다고 하며 키라에게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그날 키라는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은퇴했지만 감각을 잃지 않은 마커스는 혹시 모르니 자신도 있어야 한다며 함께 왔다. 나쁜 느낌이 든다. 그는 말했다. 도노번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뻣뻣했고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곳곳으로 돌렸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었다. 몇몇 가구는 사라져 있었다. 들어와. 도노번은 중얼거리며 거실로 안내했다. 이미 그의 변호사와 베로니카가 자리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키라를 노골적인 적개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조던 클라크는 어디 있죠? 마커스가 물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다고 합니다.
도노번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간단한 서류니까 우리끼리 먼저 시작해도 되죠. 안 됩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마커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베로니카는 지갑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어 키라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괜찮겠니? 신경이 곤두서서 말이야. 안 됩니다. 키라가 침착하게 말했다. 연기 냄새 질색하시는 거 알잖아요. 아, 그렇지. 네가 워낙 연약해서 깜빡했네.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담배를 쥔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때 마커스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복도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다. 이 못된 계집애. 베로니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속삭이듯 독을 내뿜었다. 우리 가족을 박살내고 우리 아들을 길거리로 내쫓고도 뻔뻔하네.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키라가 맞받아쳤다. 선택? 도노번이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전부 꾸민 거야. 결혼 때부터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우리 아파트까지 빼앗으려던 거지. 아들아, 진정해. 베로니카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저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원하는 것 절대 못 얻게 될 테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흉한 악의가 번뜩였다. 키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구멍에서 차가운 공포가 치밀어 올랐다. 대답 대신 베로니카는 조용히 장식장으로 걸어가더니 결혼사진이 놓여있던 자리에 숨겨둔 작은 보석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겠니? 그녀가 뚜껑을 열며 물었다. 벨벳 천 위에는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장 장신구가 놓여 있었다. 저건 제 보석들이잖아요. 이사할 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키라가 놀라며 말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던 거지.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속삭이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며 외쳤다.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내 걸 훔쳤어요. 그러고는 보석 상자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래쪽 온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키라는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신히 내뱉었을 뿐이었다. 엄마, 왜 그래요? 도노번도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열고 들어왔다. 경찰 2명과 함께 복도에 서 있던 마커스의 모습이 보였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경관이 물었다. 예, 바로 제가 신고했어요. 베로니카가 소리치며 키라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날 협박하고 내 보석을 훔쳐서 창밖으로 던졌어요. 경찰은 키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고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다. 부인,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관 한 명이 다가왔다. 잠깐만요. 마커스가 앞으로 나섰다. 지금 큰 착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이고 이 집도 제 딸 소유입니다. 이 집이 이 여자 거라고요. 베로니카는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여긴 돈이 집이에요. 저 여자는 아무 권리도 없어. 돈이. 말해. 모두의 시선이 도노번에게 향했다. 그는 창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와 키라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키라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노번.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잘 모르겠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소리 지르길래 들어와서 뭘 요구하고 그는 그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힐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알았다. 마커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딸아, 걱정 마라. 그는 경찰들을 향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전직 수사과 중령 마커스 헤이스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허위 신고와 사기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술한다. 베로니카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고함을 질렀다.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자기 딸 편드는 거예요. 그래요? 마커스는 휴대폰을 꺼냈다. 난 오랫동안 형사로 일하면서 특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녹음을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방금 전 베로니카가 한 말투 그대로
울려 퍼졌다. 이 마녀 같은 것, 드디어 만족하겠지. 우리 집을 박살내고도 모자라 아파트까지 가져가려고 해. 우리가 그냥 줄 알았니? 이어서 도와줘. 도둑이야. 라는 그녀의 비명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베로니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자신감도 분노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도노번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베로니카 여사님, 연장자인 경관이 다가갔다. 지금부터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일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키라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었으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도노번을 바라보았다. 도노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전체에 울릴 만큼 단단했다. 기억나?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소리쳤던 말을 흉내냈다. 입 다물어. 감히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해? 도노번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키라 헤이스야. 네가 배신한 여자이자 내 아들의 엄마. 그리고 이 집의 실제 주인이야. 왜인지 알아?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소중한 아픈 노모께서 15년 전에 이 아파트를 너에게 양도해둔 서류에 사인을 하셨거든. 그리고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넘기려던 건 애초부터 내 권리 안에 있는 거였어. 키라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베로니카의 거친 숨만이 어둡게 울렸다. 도노번은 키라가 내민 서류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조던이 어제 확보한 최신 등기부 열람 자료였다. 거기에는 도노번이 결혼 훨씬 전에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는 목소리를 잃은 듯 중얼거렸다. 유능한 변호사 덕분이지. 키라는 덤덤히 어깨를 으쓱였다. 합의서 서명 전 마지막 확인 차등기를 조회했을 뿐인데 예기치 못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다. 결국 둘 다 날 속이려 했어. 넌 내 몫을 마치 네가 주는 것처럼 꾸며서 내 침묵을 사려고 했고 당신은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베로니카는 이해할 수 없는 신음을 내뱉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기 시작했다. 엄마, 도노번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부축했다. 경찰관들은 이미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고 마커스는 침착하게 911에 전화를 걸었다. 키라는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서 어딘가 얼어붙은 듯한 허무함만을 느꼈다. 승리감도 만족도 없었다. 오히려 쓰디쓴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쓰러져 신음하는 시어머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도노번, 분주히 움직이는 경찰들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방금 자신은 이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물론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자신을 지켰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마커스는 담담하게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녹음 파일과 등기 서류를 넘겼다. 허위 신고와 사기 미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구급대원이 들 것에 베로니카를 올려 실어 나갈 때도 그녀는 계속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키라를 가리켰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도노번은 그 옆에서 탑승하며 떠나기 전 키라에게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인 인간이 가장 추악해지는 순간의 표정이었다. 문이 닫히고 아파트가 다시 조용해지자 키라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지난 몇 주의 공포, 긴장, 고통이 한꺼번에 솟구쳤고 그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커스는 딸 곁에 의자 하나를 끌어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아가. 끝났다. 넌 잘했다. 정말 강했어. 아니야. 아빠. 난 강하지 않아. 그냥 모든 걸 망쳐버린 것 같아. 그녀는 흐느꼈다. 네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마커스는 단호하게 속삭였다. 넌 그 사람들에게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비친 걸 견디지 못한 거고 스스로 무너진 거다. 오랜 침묵 끝에 키라는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버지가 끓여준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다.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마커스는 조용히 설명했다. 결혼 기간 동안 이루어진 리모델링이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들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미카 양육비, 내 생활비도 청구 가능하고 넌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넌 이제 자유다. 그 사람들과 그 여자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값진 거다. 새로운 시작고 그 말은 아름답기도 무섭기도 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아내였고 한 남자의 일부였다. 이제 그녀는 누구인가? 자신의 집도 없이 아이 하나를 품고 살아야 하는 싱글 엄마인가? 그날 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키라는 미카의 침대 옆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다. 더 이상 거짓말도 모욕도 매캐한 연기도 없는 삶.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신은 정말 그토록 눈이 멀어 도노번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그는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연애하던 시절 그의 다정한 말과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단지 야망 없고 조용한 여자를 원했던 엄마의 아들에게 완벽히 어울렸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았던 걸까? 새벽 무렵 창밖 하늘이 은은하게 밝아올 때 키라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안을 느꼈다. 깊게 파고들던 통증은 한 걸음 물러났고 대신 얼음같이 차가운 맑은 의식이 자리 잡았다. 이제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싸움을 버틴 전사가 된 것 같았다. 상처는 남았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의지가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살아남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다음 장을 직접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구의 조종도, 누구의 명령도 필요 없는 인생의 새 장을.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조던 클라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키라 헤이스예요. 합의는 철회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녀는 앞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옆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고 마음에는 아들 미카를 향한 사랑이 있었으며 영혼 깊은 곳에는 배신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힘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그 힘은 쓰러지지 않은 여자의 힘이었다. 아파트에서 벌어진 모든 일 이후 그녀를 마비시켰던 충격 상태는 서서히 풀렸고 그 자리를 극심한 통증과 허탈함이 대신했다. 큰 수술을 끝낸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듯 그녀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카를 돌보는 일도 기계적인 동작처럼 변했다.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버지 집 근처 공원에 데리고 나갔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예전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생각들은 끊임없이 같은 자리만 맴돌았다. 도노번, 그의 배신, 시어머니의 거짓말, 무너진 결혼, 그녀가 뺨을 맞던 순간 그녀를 지켜주지 않던 남편의 텅 빈 눈, 베로니카의 조롱 가득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그런 생각들은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자신이 불쌍하다는 무너지는 감정으로 변했다. 잠든 미카를 바라보다가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고 아버지에게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해 소리 없이 울었다. 도저히 다시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아버지 마커스는 그녀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고 잔소리도 위로도 강요하지 않은 채 그저 옆을 지켰다. 그는 아이 돌봄 일부를 맡으며 키라가 숨 좀 돌릴 시간을 만들었고 불필요한 말 대신 조용한 존재감으로 곁을 내주었다.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그녀 방으로 들어왔다.
키라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앉아 있었다. 젊고 활기찬 부모의 모습이 가득했고 신생아였던 자신을 아는 어머니의 미소도 있었다. 너희 엄마는 정말 강한 여자였지. 마커스가 곁에 앉으며 말했다. 알아요. 키라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가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널 보고 싶어서, 네가 잘하는 걸 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싸우셨어. 그는 목에 걸린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너희 엄마라면 지금 네가 무너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거야. 널 위해서, 그리고 미카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했을 거다. 그 상냥하고도 강한 말은 그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하지만 아빠, 난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두려움은 당연하다. 마커스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널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 너는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꿔야 해. 차갑고 침착한 힘으로.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는 마치 후배 형사에게 작전을 설명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 전문적인 말투는 이상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키라가 속삭였다. 그럴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할 거다. 마커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딸이고 너희 엄마의 딸이다. 이미 강한데 아직 네가 모를 뿐이야. 그날 밤 키라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두 가지 길만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를 연민에 빠뜨려 모든 것을 잃는 길과 다시 일어나 싸우는 길.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또렷한 목적 의식으로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움직일 때였다. 첫 번째 전화는 조던 클라크 변호사에게 걸렸다. 조던, 우리 계속 싸워요. 키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챙기고 싶어요. 아파트 공사비 보상, 미카 양육비, 제가 아이 셋 될 때까지 받을 생활비, 그리고 베로니카의 허위 신고도 책임지게 하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조던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좋아요. 바로 그 폐기가 필요했죠. 허위 신고 건은 이미 접수했고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음성 녹음은 완벽한 증거예요. 그녀는 벌금이나 보호 관찰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압박도 확실히 줄겠죠. 아파트 건은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결혼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키라는 자료 수집에 몰두했다. 오래된 영수증을 꺼내고 이메일에서 시공 계약서를 찾아내고 결혼 후 구입한 가구와 가전 목록을 정리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잃었던 주도권을 되찾아 주었고 우울한 생각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프리랜서 작업도 다시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는 상황을 솔직히 듣고 마감 연장을 허락해 주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아들과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더 이상 도노번이나 그의 어머니가 말하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미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거의 1년 만에 대학 친구 니아를 우연히 마주쳤다. 키라.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야. 니아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았다. 둘은 벤치에 앉았고 키라는 예상치 못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니아의 얼굴은 이야기 중점으로 갈수록 어두워졌고 끝까지 듣고 난 뒤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남자 진짜 형편없다. 그리고 그 엄마는 말도 아깝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 생각이 있어. 어떤? 키라가 물었다. 그 사람들 아주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고 이번엔 조금 개인적인 방식으로. 리아의 제안은 대담하면서도 짓궂었지만 키라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희한하게 맞아떨어졌다.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되돌려주는 응징.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에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방법. 두 사람은 공원에서 1시간 넘게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키라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억지 웃음이 아닌 계획을 가진 여자의 미소였다. 니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기막히게 날카로웠다. 배신한 남편, 폭력, 교활한 시어머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읽는 걸 좋아한다. 내가 글을 쓰라는 거야? 키라는 망설였다. 그건 너무 치사한 일 같잖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 니아는 단호히 반박했다. 계획은 이러했다. 키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과 상황을 바꾸되 핵심 줄거리와 사건들은 그대로 살려 익명 에세이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이다. 폭력, 조작, 재산, 문제, 그들이 꾸민 함정, 모든 것이 포함된 이야기. 봐, 도노버는 큰 회사에서 팀을 이끄는 사람이잖아. 니아가 설명했다. 이미지 나쁜 소문 하나만 돌아도 끝장이야. 사람들이 읽고 혹시 라고 의심만 해도 큰 타격이라고. 그녀는 이어서 몇 가지 암시적인 표현을 제안했다.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연상할 만한 힌트들. 키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야. 네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키라는 오래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사적인 일을 퍼뜨리는 것 같아 꺼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고통을 힘으로 바꿔라. 이 글은 그녀가 숨겨온 분노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노번의 가장 약한 부분 명예와 커리어에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길이었다. 결국 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자.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밤마다 글을 다듬었다. 키라가 기억을 떠올리면 니아가 그것을 매끄러운 글로 엮어주었고 산산이 흩어진 감정의 파편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모였다. 글을 쓰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치유 효과를 가져왔다. 같은 사건을 반복해 말하다 보니 키라는 마치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고통뿐 아니라 스스로 놓쳤던 징후들, 지나친 신뢰, 침묵으로 일관했던 선택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참 바보였던 것 같아.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바보가 아니야. 니아가 단호히 말했다. 그냥 잘못된 사람들과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는 힘을 되찾고 있는 거지. 완성된 글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되었다. 제목은 침묵의 대가, 남편과 독한 시어머니에게서 탈출한 이야기였다. 글은 금세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연대, 조언, 응원의 말이 끝없이 이어졌다. 도망쳐, 그는 가치 없어. 저런 시어머니는 악몽이지.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키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경고 혹은 용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날 저녁 도노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에서는 분노로 뒤틀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뭐 한 거야? 이 미친. 무슨 말이야? 키라는 일부러 평온하게 물었다. 싱싱한 척하지 마. 그 글, 회사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상사가 날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글, 키라는 시치미를 떼며 답했다. 난 커뮤니티 같은 거 안 봐. 지금 정신도 없고 거짓말 마. 그는 분노에 목이 메인 듯 소리쳤다. 내 커리어를 박살내려는 거지. 도노번, 내 커리어를 박살내는 건 내 행동 자체야. 키라는 냉정히 말했다. 익명 글에서 스스로를 알아본다면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니아가 전화를 걸었다. 그래, 반응 왔어? 전화에서 소리나 지르고 난리야. 키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하네. 니아는 흐뭇하게 말했다. 이제 제대로 건드려졌다는 뜻이야. 더 강해져. 그녀 말대로였다. 다음 재판에서 도노번과 그의 변호사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고 사소한 영수증 하나까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조던 클라크는 흔들림 없이 대응했고 마침내 반격을 내놓았다. 판사님, 원고 측은 피고의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두 사람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녹화된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고와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환경적 압박과 심리적 상황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도노번 측 변호사는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사생활 침해입니다. 위법 녹화입니다. 제 의뢰인의 집에서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입니다. 조던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리고 영상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 베로니카 헤이스가 아기 근처에서 흡연하는 장면, 며느리를 모욕하는 발언, 그리고 원고의 소유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 등. 판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USB를 받아들었다. 자료는 검토 후 판단하겠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도노번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달려왔다. 녹화했다고? 우리를 몰래 찍은 거냐? 나는 당신들이 한 일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 키라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 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이를 갈며 떠났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며칠 후 도노번은 다시 전화했다. 이번 목소리는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 키라, 그냥 끝내자. 내 조건 다 받아들일게. 공사비 보상, 양육비, 다. 대신 제발 그 영상은 법정에 제출하지 마. 만약 회사에서 보면 왜 내가 널 믿어야 하지? 키라가 물었다. 이제 지쳤어. 그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매일 엄마는 울고 회사에서는 압박 들어오고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키라는 그 말에서 분노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피로감만 남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조던 클라크는 단번에 반대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 압박해야 해요. 조던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키라는 고개를 저었다. 전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페이지를 빨리 넘기고 싶어요. 결국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아파트 가치 상승분에 대한 보상금, 미카 양육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의 생활비, 도노번의 면접 일정, 그리고 아파트가 매각되면 한 달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도노번은 서류를 거의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영상이 공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태세였다. 최종 합의 승인 절차는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다. 도노번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베로니카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판사가 혼인은 해소되었으며 합의 내용을 승인한다고 선언했을 때 키라는 어깨 위에 얹혀있던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듯했다. 끝났다. 법원을 나오자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조던이 손을 내밀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키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기려 할 때 도노번이 그녀를 불렀다. 키라, 잠깐만. 돌아보니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다. 값비싼 코트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이걸 내게 주려고. 그는 윌로우 크리크 아파트 열쇠를 내밀었다. 왜? 키라는 이해하지 못했다. 난 거기서 살 생각 없어. 어차피 팔릴 아파트야.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팔릴 때까지 네가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너희 아버지 집은 좁을 테고 내 짐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어디서 지낼 건데? 키라가 물었다. 엄마 집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도노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분은 그걸 원하시니까. 키라는 말없이 열쇠를 받았다. 그 순간 그에게 이상하게도 연민이 느껴졌다. 한때 자신만만하던 남자는 이제 지친 그림자 같았다. 잘 있어, 도노번. 키라가 말했다. 잘 지내.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비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키라와 마커스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몇 달 사이 그곳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싱크대에는 더럽고 쌓인 그릇들, 바닥에는 세탁되지 않은 옷들, 공기에는 상한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봐라, 마커스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여자 손길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키라는 옷, 책, 그릇들을 차례로 상자에 담았다.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던 컵, 둘이 영화를 보며 덮던 담요, 구석에 밀려있던 결혼사진 액자. 사진을 꺼내 든 키라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사진을 꺼내 잘게 찢어버렸다. 과거는 놓아야 할 시간이 왔다. 도노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익숙한 납작한 금속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베로니카의 은 담배 케이스였다. 텅 비어있는 그것을 키라는 한 번 뒤집어 본 뒤 쓰레기 상자에 던졌다. 이제 더 이상 증거나 기억이 필요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베로니카가 서 있었다.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키라는 경계하며 물었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키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소리를 듣고 나온 마커스는 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왔다. 베로니카는 키라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예상하지 못한 말에 키라는 잠시 굳어버렸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베로니카는 천천히 눈을 들어 키라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난 늘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어. 도니가 10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베로니카는 손을 틀어진 채 낮게 말했다. 그 뒤로 내 모든 건 그 아이였지. 내 삶 전체가 돈이 하나였어. 그런데 네가 나타나고 결혼하고 그때부터 두려웠어. 도니가 날 잊을까봐,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했지. 질투하고 트집 잡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러다가 거의.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참 후 돌아서며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그 담배 케이스 말이야. 그건 내 아버지 것이었어. 남아있는 유일한 기억이야. 혹시 찾으면 돌려줄 수 있겠니? 키라는 말없이 쓰레기 상자에서 은색 케이스를 꺼내 건네주었다. 한 달 뒤 아파트는 매매되었고 키라는 약 15만 달러 정도의 몫을 받았다. 그 돈으로 공원 근처의 새 단지에 작은 원베드룸 콘도를 구했고 그녀 취향대로 밝고 아늑하게 꾸몄다. 도노번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냈고 주말마다 미카를 보러 왔지만 둘의 대화는 더할 나위 없이 건조했다. 그는 어머니 집에서 계속 살았고 지인들 말로는 술을 자주 마시고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며 완전히 무너져 있는 듯했다. 회사에서도 스캔들 글 때문에 평판이 떨어져 승진길이 막혔다고 했다. 키라는 그에 대해 미움보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단지 엄마에게서 벗어날 용기만 있었더라면 서로의 삶이 이 지경까지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선택을 했고 그녀 역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시간은 흘러 2년 뒤 봄 햇살이 그녀의 새집 거실과 주방을 가득 밝히고 있었다.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짓눌리고 흔들리던 여자는 사라지고 독립적으로 서서 일과 육아를 훌륭히 해내는 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프리랜서를 선택한 것도 옳은 결정이었다. 입소문으로 고객이 점점 늘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으며 미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충분해졌다. 틈틈이 책을 읽고 요가를 시작하고 이탈리아어까지 배우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도노번과의 관계는 거의 끊어졌다. 그는 여전히 미카를 만나긴 했지만 점점 횟수가 줄었고 건강이 안 좋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자주 댔다. 키라는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도 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도노번은 아들과 어색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베로니카 역시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지인들 말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했다. 결국 아들의 삶을 통제하려던 그녀의 집착은 자신을 갉아먹고 만 것이었다. 키라는 그 사실이 씁쓸했지만 조소는 들지 않았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을 뿐.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줄리안 건축가이며 5살 딸 클로이를 둔 이혼남.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그네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몇 번 더 만나면서 그는 도노번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남자. 배려 깊고 성실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 밤늦게 수도관이 새면 일부러 달려와 고쳐주고 그녀의 일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미카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하는 남자. 처음엔 모든 남자를 경계하던 마커스도 만나보곤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남자야. 오늘은 줄리안과 클로이가 집으로 놀러 오는 날이었다. 키라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파이를 구웠다. 예전에 도노번을 위해 만들었지만 그는 늘 흠을 잡았던 그 파이. 하지만 줄리안은 그 맛을 사랑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미카는 줄리안 아저씨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줄리안은 문 앞에 서서 커다란 데이지, 꽃다발 키라가 가장 좋아하는 꽃과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뒤에 숨어 얼굴만 내민 클로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두 분. 줄리안이 꽃을 건네며 웃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미카를 번쩍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려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꿈꾸기만 했던 진짜 행복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배려, 그리고 신뢰 위에 세워진 평온한 삶이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파이를 나눠 먹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신나게 놀았고 줄리아는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키라는 고객과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네에서 만나게 된 걸 매일 감사해. 줄리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키라는 미소 지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키라, 나야 도노번. 권리는 없지만 미카, 생일 축하하고 싶었어. 오늘 2돌 반이지.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모든 일 미안해. 행복하길 바래. 키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삭제했다. 아무런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그 날짜를 기억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을 뿐이었다. 과거가 그녀를 완전히 놓아준 순간이었다. 줄리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키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모든 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키라는 생각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때때로 멀고 험하지만 배신을 겪어야 진짜 신뢰를 배울 수 있고 아픔을 지나야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으며 가장 어두운 밤 뒤에야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의 새벽은 이미 밝게 떠올라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긴 하루는 빛으로 가득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